네, 안녕하세요. 원가 관리 회계 1을 강의하게 될 이진환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원가 관리 회계 1이 있고 그리고 원가 관리 회계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될 원가 관리 회계 1은 주로 이제 원가와 관리 회계 파트를 나눴을 때 주로 이제 관리 회계라고 하는 파트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원가 관리 회계 2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과목에서는 주로 이제 원가 회계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번 교시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관리 회계는 무엇인가? 원가 관리와 관리 회계가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교시가 이번 교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리 회계란 이제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리기 전에 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의사결정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텐데요. 이 기업 입장에서 의사결정은 굉장히 많이 하겠죠. 뭐 제일 하단의 직원들부터 뭐 기업의 경영자까지 수많은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시시각각 의사결정을 수행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사결정으로는 과연 우리가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혹은 어떠한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이냐, 뭐 신입이든 경력이든 어떠한 직무를 하고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직원을 채용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또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과연 몇 개를 팔 것이고 그 팔기 위해서 몇 개를 생산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생산량을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고객들이 어떠한 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신제품의 개발 의사결정,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품을 얼마에 팔 것인지와 관련된 제품 가격의 결정, 그리고 과연 TV 광고를 할 것인지, 혹은 TV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모델은 누구를 쓸 것인지, 그리고 시간대는 어떠한 시간대가 좋을 것인지, 이러한 기업 광고 및 마케팅과 관련된 의사결정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은 여러 대안에 대한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품 생산량을 100개를 생산할 것이냐, 120개를 생산할 것이냐, 150개를 생산할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이 생산할 것이냐, 이러한 어떠한 여러 가지 대안, 1, 2, 3이라고 하는 대안 중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안을 선택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회계라고 하는 이 교과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학습하시고요. 특히 기업의 돈과 관련된 혹은 어떠한 원가와 관련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6개의 기업의 의사결정을 예를 들어 놨는데, 주로 저희는 제품의 생산량을 결정한다던가, 아니면 과연 이 제품을 생산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러한 신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개발 여부와 관련된 의사결정, 그리고 우리가 만든 물건을 과연 얼마에 팔아야 될 것이냐, 혹은 우리가 몇 개를 팔았을 때 얼마의 가격으로 몇 개를 팔았을 때 손익분기점이냐, 이러한 제품 가격의 결정을 주로 다루는 교과가 우리 관리회계라고 하는 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의 원가에서 원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뭐 교과 이름도 원가 관리 회계고요. 그래서 원가라고 하는 표현을 좀 조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좀 전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1안, 2안, 3안 뭐 이렇게 뭐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안들이 있고, 그러면 과연 어떠한 이 세 가지 안 중에 어떠한 안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그러려면 어떤 게 좋은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내가 A 안을 선택하는 게 좋아, B 안을 선택하는 게 좋아, 이 좋고 나쁨을 판단을 하려면 당연히 특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가가 필요한 게 이 기준, 즉 대안에 대한 필요 자원을 얼마인가를 측정할 필요가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은
기업의 목적이 뭐죠? 예, 돈을 벌기 위한 것들이 1차적인 목적이죠. 물론 기업 가치도 증가시켜야 되고 뭐 사회 공헌도 해야 되고 뭐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집단은 영리 목적으로 발생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으로 측정하는 게 가장 의사결정에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위해서 원가라고 하는 건 사용된 자원의 양을 우리가 돈,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규 인력 충원 시 경력에 따른 급여, 예를 들면 신입의 경우에는 우리가 신입을 뽑겠다라고 하면 신입은 뭐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이야. 근데 3천만 원짜리 신입 직원을 뽑아놓으면 해당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해당 직무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훈련비가 1년에 1천만 원이 더 들어. 근데 우리가 경력직 3년 이상의 경력직을 뽑으면 신입보다는 연봉을 많이 줘야 된다. 4,500만 원을 줘야 돼. 근데 이미 경력직이기 때문에 해당 직무를 할 줄 아는 경력직이기 때문에 교육훈련비는 발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저희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신입은 4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되고 원가가 소요가 되고 경력 직원은 4,500만 원의 원가가 소요가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신입을 뽑는 신입 직원을 뽑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의사결정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가라고 하는 의 필요성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개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관리회계의 정의입니다.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 단체의 경영 관리자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각 선택 대안마다 소요되는 자원의 양을 좀 전에 원가라고 배우셨었고요. 요 위에 있는 건 원가의 뜻입니다. 그래서 각 선택 대안마다 소요되는 자원의 양이 원가인데 이런 원가 정보와 기타 회계 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다루는 회계 분야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는 관리 회계라고 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이런 관리회계 지식이 과연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사실 동기부여가 돼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뭐 저거 왜 배워?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공부한 의미들이 없고 사실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관리회계 지식이 필요한지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업이나 다른 모든 조직과 단체의 관리자와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관리회계 지식은 사실 뭐 뒤에 밑에도 제일 밑에 줄에도 써 있지만 개인의 경우에도 어떤 의사결정에는 사실 뭐 오늘 밥을 뭐 먹을지도 사실 의사결정이죠. 그런 의사결정의 경우 일반 개인들도 어떤 매 시시각각마다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 관리회계 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개인들도 그런 의사결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인데 기업을 입장하는 굉장히 큰 조직을 이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회계라고 하는 지식은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회계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관리회계 지식은 기업 입장에서 어떠한 부서들이 필요하느냐, 뭐 회계 부서에서만 관리회계 지식이 필요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부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여러 부서 이외에도 거의 모든 부서에서 관리회계 지식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기획 관련 부서, 저도 실제 지금 대학에서 이제 기획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획 관련된 뭐 기획처, 대학 입장에서는 기획처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기획팀 이런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돈을 얼마를 이번 연도에 얼마를 쓸 것이고 뭐 생산을 얼마를 할 것이고 뭐 종업원은 언제 얼마를 뽑을 것이고 뭐 이러한 예산 편성과 관련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연구개발을 얼마를 진행할 것인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가 기획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회계 지식이 반드시 필요로 한 대표적인 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부서의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학습할 텐데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뭐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배우시는 것이 과연 원재료가 얼마를 갖고 있는 것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루는 부서는 이제 구매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와 부품의 구매 원가를 추정하고 그리고 재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원가 의식 혹은 관리 회계 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마케팅 부서에서도 뭐 마케팅 하면 회계가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마케팅 부서에서도 과연 내가 이 광고를 했을 때 과연 얼마의 원가가 들 것이고 그리고 그 원가가 들었을 때 효익이 얼마이겠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부서에서도 당연히 원가 관련 정보가 혹은 관리회계 정보가 관리회계 지식이 굉장히 필요로 한 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부서의 경우에도 엔지니어와 설계자가 원하는 제품의 기능을 달성하면서 원가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생산부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감사 부서에서는 이제 회계팀이라든지 아니면 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제조 원가가 이게 적당한 것이냐 혹은 뭐 아니면 조금 뭐 다른 뭐 직원들의 어떠한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원가가 과대하게 부풀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회계 지식이라든지 원가 계산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계학 분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포함해서 회계학이라고 하는 이제 학문은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재무 정보를 수집, 정리, 보고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분야를 우리가 회계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학은 일반적으로 이제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제 관리회계는 이제 원가관리회계를 이제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감사, 세무회계 등 회계학의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회계학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가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회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재무회계도 그렇고 관리회계도 그렇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회계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 단체가 부채와 현금 그리고 뭐 재고라고 하면 재고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재고의 운영 자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재무 상태와 그리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재무 자원을 통해서 얼마의 이익을 산출했느냐, 즉 기업의 경영 성과라고 하는 것을 측정해서 주주나 채권자 등 다양한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로서 제공하는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혹시 재무회계, 그러니까 회계 원리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한번 회계 원리 시간에 학습을 하셨을 텐데 혹시 회계 원리를 안 듣고 회계가 처음이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기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 과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 것이냐, 관심을 갖고 있는 조직이 누구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일 먼저 이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기업을 소유한 사람 혹은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경영자가 가장 대표적인 이 기업의 이해관계자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는 종업원들도 과연 우리 회사가 내가 평생 일할 만한 회사인가 아니면 내가 받고 있는 급여가 과연 적정한가 혹은 이번 연도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과연 성과급은 얼마를 받게 될 것이냐. 당연히 우리 기업, 내가 일하는 우리 기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 중에 하나는 또 종업원
기업이라고 하는 집단일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 뭐 개인 기업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회사라고 하면 앞에 무슨 두 글자가 붙죠? 보통은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하는 표현이 붙습니다.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통해서 시세 차익이라든지 배당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투자자 집단을 우리가 주주라고 합니다. 혹은 우리가 기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그 돈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할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새로운 기계 장치를 사야 되는데 회사에서 갖고 있는 현금이 부족해서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된다. 즉 차입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나에게 돈 받은, 그러니까 채무자는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고 하는 집단들도 내가 이 기업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과연 이 돈을 내가 만기 시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자는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그 이자를 꼬박꼬박 얘가 줄까? 라고 하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정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물건을 만들고 이 회사가 만드는 물건이 과연 품질이 좋은가, AS는 잘 되는가 라고 하는 고객들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의 경우에는 이 다양한 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거의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입니다. 특히 뭐 여기에 우리 강의 교환에는 주주 채권자로 한정을 해서 표현을 했지만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주와 채권자이고, 당연히 경영자, 기업이 만드는 재무회계 정보 필요로 합니다. 종업원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모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재무 정보를 산출해내는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무회계는 지금 보시면 이 기업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이 기업 안에서 일하는 사람? 이 기업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경영자와 종업원이 기업 안에서 일을 할 것이고요. 주주나 채권자, 정부, 고객은 이 집단들은 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각자의 일을 하면서 이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와 종업원들을 우리는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 주주, 채권자, 정부, 고객들을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주로 정보를 주는 것이 목적인 회계이기 때문에 외부 이용자, 요 주주와 채권자, 좀 전에 외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용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이용자에게 재무 보고를 위한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재무회계에서는 주로 어떠한 내용을 다루느냐? 일단은 우리가 혹시 재무제표가 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뭐 재무상태표와 뭐 포괄손익계산서, 뭐 현금 흐름표, 뭐 자본변동표, 혹은 주서,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뭐 분계나 원장정기, 뭐 시산표 등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거기서 회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해서 과연 이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이냐, 아니면 팔 것이냐, 아니면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회계가 재무회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무회계를 배운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 회사 좋은 회사야 나쁜 회사야, 이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 나쁜 회사야 좋은 회사야, 돈을 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러한 해석을 하는 그 회계 분야가 이제 재무회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관리회계 부분입니다. 관리회계는 기업 단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경영 관리자에게 원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회계가 분야가 이제 관리 회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체가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었고 외부가 있었죠. 그래서 이 관리 회계는 예를 들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초반부에 어떠한 부분을 다루냐면 제품 가격 결정, 그리고 신제품을 개발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결정,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분야가 관리 회계예요. 제품 가격, 내가 원가가 얼마인데, 예를 들면 원가가 500원인데 과연 얘를 500원 주고 만들었으니까 600원 주고 팔아야 되냐, 700원 주고 팔아야 되냐, 아니면 1,500원을 주고 팔아야 되느냐, 이러한 제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이 관리회계라고 하는 회계 분야입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500원에 만들었고 이 500원을 측정하는 건 또 원가 회계라고 합니다. 500원에 만들었고 얘를 얼마에 팔았을 때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이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600원에도 팔 수 있었어, 1,500원에도 팔 수 있었어, 이거 거의 3배 남겨먹는 장사죠. 만약에 500원에 만들어서 1,500원에 판다라는 사실을 고객이라든지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알게 되면 사실 좋아하게 될까요? 거의 3배나 거의 폭리를 취하게 되는데 굉장히 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고객에게는 굉장히 감추고 싶은 비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러한 원가 정보라든지 이런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 혹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 내가 어떠한 A라고 하는 신제품을 개발을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경쟁사라든지 이런 데 알려주고 싶은 정보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 회계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감추고 싶은 비밀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대입이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가 아닌 기업의 경영자라든지 종업원 중에서도 조금 중간 관리자급의 그러한 관리자들을 위한 회계가 우리가 이제 관리 회계라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는 관리 회계의 주요 내용은 기획기법, 우리 예산 편성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통한 생산량 분석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예산 차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실제는 이렇게 됐어. 예산보다 돈을 더 썼네. 혹은 예산보다 돈을 더 적게 썼네. 그러면 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와 관련된 계획과 실적의 차이를 분석하는 통제 기법을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좀 더 많이 배우시다 보면 좀 지식이 좀 쌓이다 보시면 조금 더 어려운 의사결정 기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데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을 외주를 줄 것이냐, 혹은 하청이나 아웃소싱을 줄 것이냐, 혹은 내가 2가지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과연 A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애들은 쉽게 말하면 돈이나 아니면 근로자의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은 항상 무한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무한대로 있다라고 하면 의사결정할 필요 없이 돈만 되면 사실은 모든 안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자원이 갖고 있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갖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A와 B라는 제품을 2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나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배합이, 예를 들면 지금 똑같이 50개 생산을 했었는데 과연 A와 B라는 제품을 70%, 30% 만들었을 때 가장 이익이 크겠느냐, 아니면 극단적으로 B는 안 만들고 A만 만드는 게 이익이 더 크겠느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생산 제품의 배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배합을 결정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이제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입니다. 항상 외부 이용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주와 채권자를 위한 회계가 이제 재무회계, 그리고 관리회계는 일반적으로 경영자라든지 기업의 관리자를 위한 회계가 관리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다루는 내용의 경우에는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보고서,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회계 보고서를 통해서 어떠한 분석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공부하는 부분들이 재무회계에서 배우는 것들이고요. 관리회계에서는 방금 전 페이지에서 살펴보셨듯이 뭐 기획하고 통제하고 의사결정 기법을 다루는 회계가 관리회계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는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부분이 재무보고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의 결산 보고서를 주요 산출물로 내세우고요. 그리고 관리회계의 경우에는 부문이나 사업 부문이겠죠. 사업 부문이나 제품별 재무보고서 혹은 조직 전체에 대한 예산 보고서가 그 관리회계의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준 존재 여부라고 하는 것들은 재무회계의 경우에는 다양한 굉장히 많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이 필요로 합니다. 뭐 기업 내부에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기 뜻대로 그냥 만들어 버리면 이 정보, 이 결산 보고서를 보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이게 어떠한 의미로 만들어졌는지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보고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회계, 뭐 IFRS라고 하는 국제회계 기준, 아니면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회계 기준 등에 의해서 이러한 결산 보고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회계는 아까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고 했었잖아요. 감추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걸 쓰면 이게 혹시 유출이 됐을 때 어느 누구나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내부에서 스스로 어떠한 기준을 만들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회계의 경우는 어떠한 정형적인 사회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한 것들을 통해서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준 존재 여부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무회계는 요구되는 특성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주주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결정하면서 그냥 하나의 안이 있는 게 아니라, 야, 내가 A라는 기업의 주식을 살까 B라는 기업의 주식을 살 것인가, 이렇게 비교를 해 가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비교 하는 그러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A가 만든 회사의 재무회계 보고서, B가 만든 재무회계 보고서, 이게 다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사실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재무회계의 특성은 두 기업, 내가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이 두 기업 간에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비교가 가능하고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재무회계에서는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성, 객관성,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그러한 특성이 굉장히 중요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리회계는 이렇게 남들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한 의사결정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회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과연 경제성, 돈을 벌어다 주느냐 못 벌어다 주느냐, 비용을 얼마를 절감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러한 경제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리회계에게 요구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가회계라고 하는 부분, 사실은 여기 광의의 원가회계를 굉장히 이제 크게 보면요, 실제로 이제 원가회계, 관리회계라는 부분이 사실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원가회계라고만 부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냥 원가관리회계라고만 부르기도 했었고, 실제 지금 시중에 뭐 이렇게 판매되는 이 원가관리회계 책을 보면
어떤 책은 원가회계라고 이게 출판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관리회계 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책은 관리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원가회계 파트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주로 그냥 통상적으로 원가회계라고 하면 원가를 계산하는 부분도 다루고 활용하는 부분도 다루고, 그래서 거의 원가회계와 관리회계가 구분 없이 사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 관리 파트를 이제 중요시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또한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다루는 관리 파트, 활용 파트들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 출판되는 책들은 원가회계 별도 그리고 관리회계 별도로 이렇게 출판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제가 수업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배움에서 제공하는 수업의 경우에는 원가관리회계 2가 주로 이 원가회계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원가관리회계 1은 주로 이제 관리회계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는 이제 원가를 계산하는 기법, 우리는 이제 배우진 않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종합 원가 계산이라든지 뭐 개별 원가 계산, 그리고 표준 원가 계산, 이러한 원가를 기업이 가진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이제 원가 계산 기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기업에서는 개별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가 있고, 그리고 공통원가라고 하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원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원가들을 과연 제품에 어떻게 배분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살펴보는 것들도 이제 원가 회계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원가 회계에서 다루기도 하고요. 일단은 저희도 아마 2주차에서는 저희도 원가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가 최근에는 조금 많이 구분돼서 학습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두 분야가 거의 과거에는 거의 똑같다라고 봤었고, 그리고 결국은 크게 보면 거의 같은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두 개를 쪼개서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리회계 수업에서도 원가관리회계 1 수업에서도 원가 추정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관리회계 파트가 조금 더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주로 나오는 파트는 이제 관리회계 파트여서 대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기법을 주로 다루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회계의 재무보고 용도라고 써놨는데요. 이 지금 원가 정보들이 과연 재무회계와 재무보고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재무회계 쪽입니다. 그래서 원가회계와 재무회계가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된 제품의 원가를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재고자산 잔액을 우리가 재고자산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제가 무슨 사업을 할 거냐면 그냥 문구점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문구점을 하는데 일단 연필을 팔려고 한대요. 연필을 하나를 팔려고 하는데 그냥 문구점에서 연필을 직접 만들지는 않죠. 그래서 연필을 만드는 모나미라고 하는 회사에서 연필을 500원짜리를 5개를 사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 2,500원어치를 사온 거죠. 총 2,500원어치의 연필을 사왔었고요. 이 연필은 내가 판매하고자 사온 자산이기 때문에 얘를 재무회계에서 우리는 재고자산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이 재고자산은 이 문구점에서 이 재고자산, 이 연필을 왜 사왔죠? 판매하려고 사왔죠. 그래서 판매하려고 사온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하고, 지금 재고자산은 2,500원만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고객이 와서 이 연필을 판매했는데 3개를 판매했답니다. 그러면 3개만큼 판매가 됐으니까 나는 재고자산이 1,500원만큼 감소했을 거고요. 1,500원만큼 재고자산 갖고 있는 게 감소하니까
남아있는 건 2개고 이 금액은 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개만큼 판매가 됐고 이 3개가 판매된 내가 이 연필을 사왔던 금액 1,500원, 3개에 대한 원가 이 1,500원을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으로 표현을 하고 이 비용은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남아있는 아직 팔지 않고 남아있는 이 2개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재고자산의 금액이죠. 그래서 얘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라는 부분에 재고자산이라는 부분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회계와 재무회계도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 원가회계에서 계산되는 내가 이 500원 혹은 이게 실제 재고, 만약에 지금 제가 사오긴 했었는데 이걸 직접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이 500원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원가회계에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 원가회계에서 계산된 이 정보들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재무회계 보고서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회계의 재무보고 용도, 좀 전에 제가 원가를 계산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원가가 계산이 되고 그 정보들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보고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재무회계라고 하는 파트들은 회계 기준이 필요로 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외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회계 기준이 필요하고 그 회계 기준, 통일된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비교 목적으로서 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회계에서 계산하는 원가, 관리 회계 파트는 근데 그런 기준이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원가 회계 정보가 결국은 재무회계로도 흘러가기 때문에 특히 원가 정보, 기업의 매출 원가라든지 재고자산 금액은 원가 회계에서 계산이 되고 그 정보들이 재무회계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 재무회계로 가는 원가를 계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한 규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원가 계산 준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가 계산 준칙은 실제로 최소한으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마다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실제 완벽하게 100% 정확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추정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진실된 원가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을 통해서 100% 사실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규정도 아예 최소한 이 정도만 지켜주면 그게 너가 재무회계에 보고하는 원가 정보로서 훌륭하다라는 것을 정해주는 것을 원가계산 준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에 대한 주요 용어와 방법만을 정리를 해놓은 게 이 원가계산 준칙이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교시에서는 이 관리회계와 관련된 경영학 분야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이제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이제 교과목일 수도 있고 이제 학문 분야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생산관리라고 하는 이제 경영학에서 다루는 분야랑 이제 저희 앞으로 다루는 관리회계와도 어느 정도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이 파트입니다. 조직의 생산 업무 프로세스와 재고 관리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생산 관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마 중간고사 이후쯤에 배우는 것이 품질 원가랑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배우게 되는데 이 부분은 생산관리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원가관리 회계에서는 경영혁신기법의 관련 원가에 대한 좀 더 깊은 분석을 실시를 해요. 그러니까는 주로 원가, 그러니까 품질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적시 생산 시스템에서 재고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러한 원가를 계산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초점을 두고 이 생산 관리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계하는데 초점을 둔 게 생산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사조직 파트랑 이제 관리회계 파트랑도 이제 일부분 겹치는 부분이, 인사조직이라고 하면 직원들의 채용이라든지 교육훈련 그리고 뭐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인데 인사조직에서도 종업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굉장히 크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관리회계에서도 이 성과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관리회계에서 이제 책임회계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조직 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사팀 혹은 A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부서, B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사실 뭐 최근은 아니고 한 20년 정도 지난 그런 개념인데 이 인사조직 파트에서도 이제 균형성과표라고 하는 BSC라고 하는 균형성과표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게 조직의 성과평가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러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성과표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성과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관리회계에서도 아마 한 교시 정도를 할애해서 이 균형성과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경영전략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경영전략은 말 그대로 이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배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원가 차별화 전략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고가 전략을 할 것인지 그런 다양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그러한 경영 분야가 경영 전략인데 당연히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려면 당연히 원가를 관리하고 그리고 원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 파트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배우는 그런 산식을 통해서 어떤 원가를 계산하진 하겠지만 경영 전략 파트 안에서도 이런 전략적 원가 관리라든지 관리회계에서 학습하게 되는 그러한 관리회계 지식도 일정 부분 다루고 있는 경영학의 분야가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교시에서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배울지랑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관리회계라고 하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만 이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교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관리회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